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주제는 여당 원내대표의 당부,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패널께서는 이 당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, 그 사이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죠. 이쪽입니다. 한겨레 신문인데요. 홍영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.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임금 격차가 심하다.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한 말이고요. 그리고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왔습니다. 실업급여가 현재 9조인데 26조 원으로 확대하자. 그러면서요.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엔 두 가지가 필요하다. 유연성과 안정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.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. 이 부분이고요. 안정성 부분, 그러니까 실업이 된 상태에도 그래도 생활을 웬만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이 얘기인데 실업급여를 크게 확대하자. 두 가지 얘기를 꺼냈습니다. 뭔가 좀 바꿔보자는 거죠. 그런데요, 일단 양대 노총은 왜 노조에만 책임을 묻나 반응이 싸늘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요.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.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소득의 70%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민심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. 네, 홍영표 원내대표 노동계 출신입니다. 그래서 노동계를 잘 이해하고 노동계를 위한 일을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노동계가 그 내용에 대해 굉장히 비판을 내놨습니다. 자, 어떤 맥락이 있을까? 어떤 이유가 있을까? 한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윤경호 논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제가 적은 숫자들은 예. 대기업의 정규직 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중소기업 연구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건 아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수치가 지금 한국은 3.1배예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네. 받는 급여에 비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3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평균으로 따지면 예.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151만 원일 때 월. 예, 예.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400만 원입니다. 그러나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, 프랑스는 1.3배에서 1.7배 정도에 그칩니다. 예. 이 숫자를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근거가 되는 거죠. 저는 진보 정부는 예.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. 왜? 노동자들이, 노동단체들이 진보 정부를 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보수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. 예. 왜?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조금 더 껴안을 때는 껴안아줘야 되고 지원할 땐 지원해줘야 된다.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이 정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반여 기간 중에 욕을 먹더라도 노동시장 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 조금 양보를 해주세요.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양보라는 거 불가능합니다. 결국 인센티브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거는 퍼주기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실을 어찌됐든 우리가 좀 깨긴 깨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시의적절하고요. 또 하나 노조 가입률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. 대기업 노조 결성돼 있는 곳, 뭐 우리 눈에는 많은 곳이 보입니다만 노조 가입률 불과 10% 남짓 이거거든요. 그런 가입률을 보면
노조라는 곳이 노동단체라는 곳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. 가입률이 낮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. 그래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뭐 일용직들도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보면 대기업 노조로 대표되는 정규직들의 양보, 자제 이건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게시하신 이 수치,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수치까지 좀 자세히 거론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알겠습니다.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제 사실 전두환 씨가 광주의 법정에 서는 바람에 어쩌면은 가장 좀 피해를 보신 분이 홍영표 묻힌 감이 좀 있죠, 내용이요. 원내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저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죠.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금방 우리 윤 의원님께서 또 수치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결국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? 지금 특히 뭐 소득 분위에서 낮은 쪽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임금을 좀 받으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분이 특히 노조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 이런 원내대표 연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뭐 광주형 일자리,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럴 경우에 정부가 실업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덜어드리면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시적절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광화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쨌든 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할 만하고요. 그럼 실제로 그것을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의 반한 생각을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. 아까 우리 윤경호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 욕을 먹더라도 나아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과연 욕을 할 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.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뭐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한 것 같은데 본인들은 폐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노동 유연성,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진일보 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유연성 자체가 어떤 안정성하고 같이 가자. 어떤 임금 격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혹시 좀 끼워 넣기 같은 거. 일단 그 시선을 갖다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. 저는 정말 만약에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욕을 얻든 먹더라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요. 다만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될 때는 결국 국민의 어떤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광화 변호사 일단 뭐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지금 하신 말씀은요. 그렇습니다. 끝에 살짝 가시가 있는 듯한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신 것 같아요. 자,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공생이라고 써놓겠는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로서는 경제 문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번처럼 어려운 시기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는 기업 위주로만 해왔던 고도성장기를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게 그 정책의 전환이라기보다 더 이상 고도성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이미 시대가 그런 세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는 있을 수 없습니다. 이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 같은 방식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부작용, 모순점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생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보니까 구조적으로 모순점들 중에는 기업의 독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노조에 의한 어떤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. 그것도 같이 건드려야 되고 이게 어차피 그냥 가서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지금 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택시 문제 가지고 카풀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그런 현상들 앞으로 끝도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. 단순한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현황이라든가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내야 되는데 낼 때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주체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꿋꿋이 흔들리지 말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네 분 말씀을 보니까 뭐
비판적 뭐 조언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극적 조언하신 분도 있는데 꿋꿋이 좀 갔으면 좋겠다.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. 네 분께서. 제가 오해한 건 아니죠. 네 분 말씀을요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. 기사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이쪽 보시죠.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. 네, 이쪽입니다. 동아일보입니다. 39세 청와대 행정관 출신 퇴직 후에 금융사 임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. 39세 청와대 행정관 출신,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.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인데요. 그런데 공직자윤리위는 문제 없다면서 일단 심사가 통과돼서 취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임원으로 가 있는데요. 야권에서는 이런 모습, 직행, 청와대 출신의 금융사 임원 직행을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할 뿐이다. 이러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. 이분을 고용을 한 이 회사 쪽 반응이 있네요. 여기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. 최근 그룹의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대상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. 원래는 없던 자리인데 이번에 신설돼서 이렇게 임원으로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그러네요. 유교 의원님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기자 출신이고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어서 논란이 되긴 합니다. 중요한 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경우는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주고 이 잣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예요. 좀 더 크게 보면 이거 역시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. 30대 후반의 나이에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. 그런 얼마든지 본인의 경력으로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이라는 특정 회사가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메리츠 금융이 이 사람과 다른 어떤 인연 때문에 뽑았는데 하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었다면 이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저희는 굉장히 머쓱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전제를 빼고라도 저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이거 역시 이중구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. 차라리 미국에서 있는 엽관제라는 걸 아예 우리도 공공연하게 얘기하자. 정권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서 내가 임명을 할 테니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그 사람도 깨끗이 같이 물러나는 그러나 그 자리를 과도하게 넓혀서는 안 되는 거죠.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도 가지만 논란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